도쌤의 거꾸로 현세변, 현대 세계의 변화, 그 네 번째 4-2강 시간입니다. 4-1강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다 끝내지 못하고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자코뱅파의 대표였던 로베스피에르, 이 사람의 공포 정치가 한 1년을 지속되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오인의 총재 정부가 수립됐다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프랑스 동맹이 다시 결성되는 등 위기가 고조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대외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결국은 위기에는 군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군부가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혁명의 오랜 혼란 속에서 안정과 질서를 바랬던 여론도 군부의 등장에 호의적이었죠. 결국 군부의 실력자였던 나폴레옹이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3명의 통령이 통치한다 해서 통령정부라고 부릅니다. 제1통령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그 프랑스 본토 사람이 아니고 코르시카라고 하는 섬이죠.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섬. 또 지도 한번 잠깐만, 밑에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살짝 표시해 볼까요?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왜 이런 걸로 시간 보내면 안 되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죠. 흑해 가고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 트르크, 오스만 트르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시칠리아 섬이 있고, 여기에 있는 섬이 바로 코르시카 섬입니다. 이 섬이, 나폴레옹은 이 프랑스 본토 사람이라기보다는 본토박이가 아니고 여기 섬 출신의 촌놈 뜨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이 대프랑스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죠. 포병 전술을 통해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있었지만, 물론 그 전에 그 반란이 일어났었던 것을 그 프랑스 남부 지방의 툴롱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었는데, 이거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워서 이때부터 이름을 나타냈고, 파리에서 그 왕당파 시위대가 이렇게 시위를 일으켰을 때 그걸 또 자신의 주특기인 대포로 강경 진압해 가지고 또 그 공을 인정받아 사령관까지 승진한 존재입니다. 근데 정말로 나폴레옹이 이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던 것은 이탈리아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거쳐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 버린 거죠. 공격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까지 이쯤 된다고 하겠습니다. 빈까지 압박을 해서 들어가면까 프랑스를 압박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군대가 허를 찔러버린 거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칫하면 자기 수도까지 뺏기게 생겼으니까 빨리 서둘러 군대를 철수시키면서 프랑스하고 협정을 맺어서 강화 협정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영웅이 됐던 거죠. 프랑스 혁명의 구체제가 타파되고 시민사회와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의가 있고, 18세기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이고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들과 잘못된 옛날의 습관, 구습은 다 바로잡고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루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죠.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간성을 해방하고 개인의 양심과 신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점, 그리고 어찌됐든 혁명의 과정에서 신분제적 특권이 폐지돼서 농민들은 봉건적인 11세와 부조에서 해방되었다.
사생활 면에서는 이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던 권리가 부여됐고, 그전에는 교회에서 허락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혼도 자유롭지 않았죠. 뭐 일시적이지만 해외 식민지의 노예들까지도 해방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전개를 위한 이념과 행동 목표가 제공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었죠. 이 모든 혁명이 결국은 그 시민 계층이었던 부르주아 또는 부르주아지라고 불려지는 계층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민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농민과 노동자들, 가난한 진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프랑스 동맹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영웅이 되었고요. 쿠데타로 통영 정부를 구성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더 히트를 쳤던 것 중에 하나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이집트 원정을 갑니다. 이집트? 갑자기 웬 이집트? 또 지도로 봐야 되나? 이거 보면 하여튼 뭐 이집트가,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친 이유는 뭐였냐면, 당시 영국, 대프랑스 동맹의 한 축이었던 영국이 이집트를 경유해서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통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힘을 빼려면 영국의 모든 관심, 인도라고 하는 것에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던 영국의 대외 경제망, 무역망을 좀 압박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집트를 결국 공격해서 뭐 카이로를 점령하고 막 해버립니다. 2달 만에 뭐 이집트를 점령한 거죠. 영국이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결국 영국도 약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제 반격하죠. 반격해서 결국 이제 이 나폴레옹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넬슨 제독이 이끄는 해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프랑스 해군들의 퇴로를 막아버리죠. 와서 이제 지중해 장악하고 해버리니까 이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이집트도 엄연히 오스만 제국의 땅이니까 오스만 제국도 이제 프랑스에게 반격을 하는 거죠. 러시아도 이쪽에 나폴리 왕국과 손잡고 러시아 같은 경우 이쪽으로 막 내려오고 싶은데, 흑해를 통해서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쪽에 관심이 많아요. 지중해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남하를 하고 싶은데, 이탈리아의 나폴리 왕국하고 손잡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를 동맹을 맺고 이제 프랑스에 맞서는 거죠. 이렇게 맞서게 되니까 미치겠어요. 프랑스로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스트리아도 다시 프랑스에게 선전포고하고 이쪽 차지했던 이탈리아 북부 지역 쳐들어오고, 이 위기가 된 거죠. 이 나폴레옹이 뭔가 한번 자신의 상징이었던 기습을 통해서 뭔가 큰 공을 세워보고 싶었는데 실패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도망쳐 오는 상황까지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오히려 통영 정부를 세우는데, 이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꾸 말이 꼬이네요. 마음이 급하니까. 군사적으로 계속 성공만 거뒀을 것 같은 나폴레옹이지만 이런 실패도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통영 정부를 수립하고 이제 개혁을 추진해 갑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나폴레옹이 전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 정도는 좀 자신 있다고 봐야 되겠나? 오스트리아 원정 나서가지고 오스트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트리아와 싸우기 위해서 이탈리아 원정에 나선 거죠. 두 번째 이탈리아 원정 나서서 오스트리아군 격파하고, 그래서 오스트리아한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냅니다. 이 전쟁 배상금 받고 그 다음에 교황령과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완전히 프랑스 땅으로 넘겨받죠. 넘겨받고 그 받은 돈 가지고 이 기금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가는 거죠. 예산이 생기니까. 영국하고도 평화조약 맺고 러시아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도 흐지부지 그들이 좀 끝내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완전히 평화가 찾아온 거죠. 혁명 전쟁이 시작됐던 1792년부터 10년 내내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었던 프랑스가 드디어 전쟁이 끝난 겁니다. 교황 만나서 화해하고 카톨릭 교회 재산 뭐 다 뺏기고 성직자에게 충성 맹세 강요하고 이러면서 카톨릭 교회와 프랑스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평화조약 체결하니까 뭐 성직자와 카톨릭 신자들이 나폴레옹 지지로 돌아서고 부서진 교회 재건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왕당파들에게도 헌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지킬 거면 맹세한다면 재산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해서 그들의 불만도 잠재우게 됩니다. 나름 유능한 정치인이었던 거죠. 결국 종신통령이 됐다가, 종신통령은 뭐야? 죽을 때까지 통령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황제죠. 국민투표에서 황제가 돼버립니다. 프랑스 국립은행 설립하고 그 오스트리아부터 받았던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재정을 좀 건전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교육 실시하고, 나폴레옹 법정 그동안 혁명하면서 막 터트리느라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이것저것 계속되는 법들이 너무 많이 남발됐는데 이거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다만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이거 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약간, 이건 거진 TMI인가? 그 여러분들 그 미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국 서부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땅 얼마나 많은 영토였습니까? 그 땅을 프랑스로부터 샀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바로 이 나폴레옹이 통영 정부 시절에 팔아버린 겁니다. 루이의 땅, 프랑스의 땅이었던 루이지애나가 그래서 미국 땅이 된 거예요. 돈이 프랑스가 없긴 없었던 거죠. 이 상태에서 나폴레옹은 이제 자신의 인기와 권력은 결국 전쟁을 통한 승리에서 온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장 눈에 가시가 영국이었죠. 최강의 해군을 가지고 바다를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영국을 압박하려면 뭐가 좋을까? 영국 본토 상륙을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텐데 바다만 건너면 저거 육군은 우린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실패하죠. 트라팔가 그 넬슨 제독이 비록 전사하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승리하지 않습니까? 트라팔가르 전투.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를 막아내죠. 확실히 해군은 영국이 셌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프랑스는 그렇게 영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했잖아요. 뭐 완전히 성공했다기보다는 한참 진행 중이었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을 프랑스에 막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기도 나름 개혁해서 뭔가 성장시켜서 수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국 제품들이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느 정도 막아야 되는 거죠. 자신들의 보호무역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영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비록 트라팔갈 해전으로 영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좌절됐지만 프랑스는 육지에서는 막 눈부신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눈부신 승리로 유럽을 제패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사진 그 지도를 올려놨나? 네, 그렇죠. 보시면 프랑스는 비록 해군에서는 패배했지만
육전에서는 연승을 거둡니다. 라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려요. 오스트리아와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라인 동맹을 만들어서 남부 지역, 독일 남부 지역의 이런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 완충지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사이의 완충지대를 라인 동맹으로 자신의 만든 하나의 허수아비 국가, 허수아비 동맹 체제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폴란드 지역 여기 쳐들어가서 여기다 아예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바르샤바 대공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버리죠.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승리했던 게 라인 동맹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를 압박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아예 해체해 버립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해 버리고 로마라는 상징성 이미 30년 전쟁 이후로 신성 로마 제국은 거의 해체되었다고 했었지만 그 상징성 로마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압박해서 결국 오스트리아 황제가 오스트리아 왕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지 동생 줘버리고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왕국은 자기 큰형을 왕으로 앉히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동맹해서 뭔가 싸워보려고 했던 나라들 공격해서 폴란드 공격해가지고 바르샤바 대공국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스웨덴은 뭔가 싸워보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안 싸울게 하고 항복해 버리고 여기에 뭔가 저항을 하려고 했었던 에스파냐 지역에는 뭐 왕은 아예 도망가 버리고 카톡이 계속 오노. 여기다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친족들로 다 채워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 사실상 유럽은 프랑스에게 통일됐다. 프랑스로 통일됐다. 다만 영국이 아직 버티고 있었다.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했다. 영국을 버티고 있는 영국을 막아내려면 영국으로 가는 바다를 막아버리자. 그게 바로 영국 상품들이 못 오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륙 봉쇄령. 영국 상품이 유럽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대륙 봉쇄령을 단행하죠. 그런데 영국은 이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영국만 힘든 게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 영국과 무역이 많았던 나라들은 당연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럴 순 없다.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들하고 다시 거래하려고 하는 뭐 에스파냐나 이런 나라들을 좀 혼내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베리아 반도로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왕은 도망쳐 버려가지고 쉽게 그 에스파냐 왕이 됐던 그 자신의 큰형 나폴레옹 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뭐 에스파냐 스페인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했고 더 잔혹하게 진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전까지 아니라 게릴라전 식으로 에스파냐인들이 계속 저항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흔들리고 있자 다시 대프랑스 동맹군이 결성돼서 무역 계속 할 거라고 하고 특히 러시아가 이제 그쪽에 확실하게 선을 대자 러시아 혼내줘야 되겠다고 프랑스가 무려 6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유인작전 후퇴하면서 그들을 자신들 중심 깊숙이 끌고 오는 거죠. 모스크바까지 점령했는데 러시아는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추위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추위여서 러시아의 동장군에 결국 프랑스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60만 명이 갔는데 돌아온 건 10만 명도 채 안 됐다. 러시아 원정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프랑스 동맹군의 공격이죠. 라이프치 전투 등에서 이렇게 패배하고 결국 왕위를 루이 16세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엘바 섬으로 유배됩니다. 나폴레옹은 엘바 섬은 이 코르시카 섬 옆에 있는 또 작은 섬입니다.
근데 너무 좀 그래도 전 명색이 황제였으니까 이 엘바 섬 작은 섬이지만 여기에서 네가 영주처럼 마음껏 살아라고 그 섬을 준 거예요. 근데 이 9개월 만인가 결국 탈출해 버리죠. 탈출해서 다시 황제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또 프랑스 동맹국, 대프랑스 동맹국이 만들어져서 프랑스를 공격해 오겠죠. 하지만 이제 결국 워털루 전투에서 털리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 이제 엘바 섬이 너무 가까워서 얘가 왔나보다 싶어서 대서양에 있는 아프리카 요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섬으로 고도로 보내버리죠. 나폴레옹은 결국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이 이렇게 나폴레옹 시대는 이렇게 끝났지만 나폴레옹 전쟁에 나름 의의는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 이념이 유럽 곳곳에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자유주의를 자극했고 프랑스가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의 자극도 있었다. 이것도 20분이 넘어버렸네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좀 더 연습해서 좀 말을 줄인 다음에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넘어가네. 오늘은 여기까지. 프랑스 혁명 끝.